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로서 물가하고 고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발 침체 공포로 인해서 또 이번에 지진도 일본선 네네네. 지진도 가끔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네. 줘요. 만약에 고용이 안 좋다, 혹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공급망이 일부가 붕괴됐다. 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낮출 수도 있는 인하할 것이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이 일본은행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명목임금의 상승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여름 보너스가 있었던 6월에는 몇 년 만에 네. 실질임금이 올랐어요. 6월 전년에 비해서. 네, 네.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되게 드문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제가 좀 주춤한다.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합니까? 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네. 어느덧 일본이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 킥플레이어. 이렇게 중심이 됐던 적이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다시 일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금리 결정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일도 네.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9월 말 정도가 되면 일본의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후보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상윤 교수님. 지금 와세다대에서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인데 네. 주로 거시경제, 일본경제, 그리고 네. 또 계량경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일본 요즘 분위기는 괜찮아요? 분위기 안 좋죠. 안 좋아요? 일본도 주식 많이 떨어진 데다가 네. 네. 저번에 8월 8일 지진이 발생해서 아, 그 지진은 좀 이렇게 규모가 꽤 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뉴스로만 보니까. 그렇죠, 뉴스만 보니까. 네. 지진 자체는 아주 큰 지진이죠. 큰 지진인데 네. 하지만 뭐 더 큰 지진도 있었으니까 피해 상황이라든가 크진 않지만은 이게 그 난카이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난카이라는 것이 일본이 저도 뭐 지질학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 지구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저 안쪽에는 플레이트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판이 네, 움직이죠. 판이라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판 위에 있는데 예. 일본은 그 세 개의 판이 만나는 지역인데 네. 그 중에 두 개의 판이 만나는 긴 지역이 있어요. 난카이라고 해가지고 네. 시즈오카, 도쿄 좀 아래쪽에는 시즈오카부터 이번에 지진한 미야자키까지 길게 걸쳐가지고 있는데 그 난카이라는 지역에 이번에 그 끝에 있는 미야자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난카이 지역에서 지진이 과거 역사를 보면 100년에서 한 150년 주기로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100년 넘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 한 30년 사이에 그 지진이 네. 발생할 확률이 30%쯤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매그니튜드 한 7.1 정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네. 그 일본 정부가 기상청이 난카이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네, 한번 판이 흔들렸으니까 네. 올 수 있다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난카이 이쪽이면 일본의 어디 동쪽인가요? 일본의 네, 우리가 보면 동남쪽인데요. 그 도쿄가 일본의 좀 동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도쿄 조금 아래 지역부터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큐슈 밑단까지 가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고베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쪽. 네, 그거를 전부 지나서 그 큐슈 밑단까지 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판이 부딪히는 쪽이라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데 네. 이번에 미야자키에서. 미야자키현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난카이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지질학자분 아, 모셔서 네. 얘기를 좀 예, 들어보도록 하고 그 지진과는 좀 다르지만 여튼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본발. 네, 네. 예,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아주 그냥 텐트럼을 발작을 일으킬 정도인가 싶기는 하던데 요 상황은 혹시 왜 벌어졌다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 분석보다는요. 네. 일본 이제 저는 뭐 일본이 현지 얘기를 주로 한국에서 그 전달을 하니까요. 네. 일본에서는 그게 일본발이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줬지만은 왜냐면은 금리를 올리자마자
금방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좀 시차를 뒀는데 우선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침체 공포가 있다. 네. 침체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 공포 때문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팔다 보니까 패닉셀이 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일본 투자가들도 그 패닉셀에 함께 했겠죠. 네. 네, 그런데 워낙 일본이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뭐 패닉셀에 동참했는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했고 네. 엔화가 절상될 때는 이제 엔화가 충분히 절하된 상태에서 160엔에서 달러를 파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네. 이게 뭐 140엔 가면은 뭐 1달러 140엔밖에 못 그쵸. 받으니까 네. 절상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일단 그 해외에서 달러를 다시 팔고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늘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움직임까지 겹치니까 굉장히 큰 뭐 그런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네. 일본에서는 우선은 뭐 엔캐리 청산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에 의한 일본발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본의 요인도 추가가 됐겠지만은 일단은 미국에서 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이 들면서 뭐 기업연금이나 그쪽에서도 미국에서 이미 그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채권 가격이 싸다는 얘기니까 기업연금에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발 침체 공포 또 미국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겠네요. 그러니까 환에 대한 공포.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러니까 비쌌던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이 채권을 좀 사야겠는데가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이전에 그거를 촉발시킨 것이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어 하는 네. 침체 공포. 거기에 이제 엔캐리 청산 혹은 뭐 일본의 금리 인상은 약간 더 부스팅 정도는 했지만 이게 핵심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네. 또 왜냐면은 일본에서 처음에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네. 금리 정책의 변화를 줬을 때 그게 올해 3월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금리 정책이 한번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네. 일본 금리가 이제 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미일 금리 차가 축소돼서 엔화가 절상되겠지라고 네. 투자가들이 생각하면은 그렇다면은 엔화가 절상될 거니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둬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3월에는 네.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으니까 인상한 것이죠.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3월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에 틀렸던 것이 3월에는 미국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올려봐야 아주 찔끔 뭐 0점 얼마인데 네. 이 정도 올려봐야 미국 금리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미일 금리 차는 축소될 수가 없고 네. 미일 금리 차의 역사적인 괴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겠구나 하고 투자가들이 생각하니까 그럼 일본 엔화는 절상될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오히려 일본 엔화가 약해졌는데 이번에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있지만은 네. 더 큰 거는 미국이 금리를 9월이 되면은 0.5%포인트나 내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네. 시장을 지배하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로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리고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은 정말로 금리 차가 축소되고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굳이 그 돈을 해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엔화가 절상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발생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올 연초에 그 우리나라 MZ분들이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 사기 엄청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었잖아요. 물론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득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건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의 그 가능성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촉발시켰. 네네. 오늘 저는 0.25 올렸다고 여전히 금리 차는 거의 한 4% 후반인데 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엔캐리를 확 했지라고 했는데 네. 곧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일본이 그렇게 핵심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네. 일본은행 BOJ가 이렇게 반성문 쓰고 우리 금리 이제 안 올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금리를 지금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하는 거에서는 네? 일단 일본은 금리를 더 천천히 올린다면 일본은 좋아요. 네.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보다. 네. 하지만은 엔이 160엔까지 밀리면서 네. 굉장히 그 일본 도쿄 외환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2023년 10월 정도에 굉장히 한번 불안했었고요. 그때 150엔을 터치했을 때 그때 일본은행이 9조 엔이나 들여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네. 했었고 이번에 또 160엔 터치했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도쿄 네. 외환시장이. 그래서 일본 그 은행에서 다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방어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금리를 그런 상황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 요인들이 사라져 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일본은 금리를 더 천천히 올리거나 조금 미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엔이 급격하게 절상이 되면서 또 전 세계가 요동을 치면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이 상황을 보면서 하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또 올리고 그렇게는 일단은 안 하겠다 하는 유보를 한 거예요. 시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네. 환이 제일 큰 이슈예요? 아니면 일본 내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게 압력이 좀 너무 거세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좀 간 측면이 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물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전 세계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도 일본은 뭐 3% 4%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2%대로 안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건 물가 문제는 아니지만은 아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 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라는 것이 끝없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삼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가 중심이었는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는 훨씬 작은 규모의 국채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이 붕괴될 정도로 일본은행이 워낙 큰 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본은행만 보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국채 시장이 위험했었기 때문에 또 금리를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엔화죠. 엔화가 이렇게까지 약해지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는 그 다음인데 엔화가 만약 여기서 160까지 깨진다. 네. 그러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더 오를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수입 물가 영향이라든가 그 금리로 인해서 그 엔화 약세, 그다음에 수입 물가의 영향, 그다음에 국내 물가까지 간다면은 그게 아주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항상 150 깨졌을 때 과연 괜찮을까 했는데 사실 괜찮았는데 네. 과연 160엔이 깨져도 괜찮을 것인가 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네,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160엔을 꼭 지키고 싶었고 그러려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사실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일본이 금리를 올리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느냐 이 두 가지 모두 다 엔캐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GDP의 거의 260%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는 게 그들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네, 네. 만약에 뭐 연말에 이제 그 지금 뭐 시장에서 판단하기로 9월에 한 번 있고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만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러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 한국에서는 굉장히 N 때문이다, N 캐리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런 저희의 시각입니다. 네네. 네.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N 캐리의 규모도 각각 다르지만 어떤 네. 경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저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갑자기 월요일 날 그 폭락을 했었잖아요. 일주일 전에. 그때 했을 때 미국의 많은 일본의 많은 보도는 동경 시장의 모든 눈이 미국에 쏠려 있다. 그러니까 미국 요인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요인은 왜냐면은 엔캐리가 청산된다 뭐 한다 또 엔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시다시피 일본이 굉장히 막대한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엔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해외 소득이 항상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소득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월인가 그 왔을 때는
저 같은 위험 기피자는 이런 네.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네.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엔화나 일본 국채를 오랫동안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처럼 엔 약세 베팅을 했는데 네. 해외에 워낙 많은 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 소득의 일부가 순식간에 엔화로 환전이 되면은 네. 엔화가 순식간에 이번에도 160에서 140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가끔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엔화가 위험한 것이지. 네. 네, 워낙에 많은 해외 소득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위험한 것인지 단지 뭐 이번 그 현상을 엔화가 촉발했다고까지는 아니, 그 엔캐리 규모가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얼마 단위 정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 알려진 게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누가 저 지금 엔캐리 해요 하고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그냥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은 1분기 말 통계가 나온 것이 이제 3월 말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1,584조 엔이에요. 1,584조 엔이니까 네, 그냥 단지 한국 돈으로 한다면 1경 네. 넘는 거죠. 네, 1경 그러니까 그 엔캐리 자금을 1경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자산 그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해외 금융자산이 1경원이 넘다. 1경 한 5천조쯤 된다는 거죠? 네네네. 하지만 일본도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라기보다는 해외가 또 일본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1,100조 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그것도 개를 이해가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순 금융자산은 483조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는 4,800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은 하지만은 금융자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채도 가지고 있고 저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축을 부채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산이 한국 돈으로 1경이 넘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 소득들이 계속 일본에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또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에서 또 투자하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본에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군요. 그걸 예측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일단 공포로 인한 패닉셀이 발생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공포로 인한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엔화가 절상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엔화 더 절상되기 전에 빨리 이 엔화를 지금 사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그게 누군가가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금융기관이 기업이 자기 판단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면 시장이 이렇게 헐드 이펙트라고 네. 몰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사자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신바의 아빠가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물소 때. 그게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거를 경제 금융에서는 헐드 이펙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요? 보고 있어요. 공포에 의해 가지고 각 개인이 움직이는데 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돼버리면은 네네. 정말로 사자도 그 컨트롤을 뭐 일본 BOJ나 뭐 이런 데서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일본 BOJ는 금리 정도만 이제 움직일 뿐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기관과 뭐 탐욕을 가진 개인들의 움직임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막 움직여지는 건데 그건 어디나 그게 어디나 이제 마찬가지죠. 어떤 한 방향으로 막 몰려갈 때가 있고 그냥 분산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리만 쇼하고 왔을 때 FRB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안정을 시키지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메시지는 주죠. 우리가 그러니까 forward guidance라고 해서 FRB도 그렇고 네. 일본은행도 이번에 일본은행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선 금리를 높이는 그 계획을 일단은 시장을 보겠다. 뭐 금리를 높인다 안 높인다 뭐 이거는 일본은행은 이제 지금은 얘기 안 한다. 시장을 네. 보겠다 하는 것도 forward guidance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일본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 거죠. BOJ는. 네. 금리나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위든 아래든 안 움직일 거죠.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하죠. 아니요.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네.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그거를 보세요. 그 이전에 이제 조건을
조건이 몇 개 있으니까 그 조건을 보시면은 어느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FRB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로서 물가하고 고용이에요. 네. 물가하고 고용.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물가가 만약에 2%를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1%보다 버리면 네, 올라간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발 침체 공포로 인해서 또 이번에 지진도 일본선 네네네네. 지진도 가끔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네. 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용이 안 좋다, 혹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공급망이 일부가 붕괴됐다, 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낮출 수도 있는 인하할 것이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이 일본은행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명목임금의 상승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은 정말 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2%. 이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일본에서는 2%를 안정적으로 뭐 1년 정도 아니라 1년, 2년, 3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2% 달성하는 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년 동안은 이제 2%를 달성한 거예요. 네. 2% 이상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명목임금도 많이 올랐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져 버린 네.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2% 하면서도 실질 임금도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명목임금이 충분히 오르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금리를 올리겠다. 그 BOJ 총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BOJ가 물가 상승률은 2%를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명목임금이 충분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명목임금이 여전히 충분히 상승을 해서 이번에 여름 보너스가 있었던 6월에는 정말로 그 몇 년 만에 네. 실질임금이 올랐어요. 6월 전년에 비해서 네네.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되게 드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경제가 좀 주춤한다. 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고요. 근데 그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엔화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 엔화 약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는 GDP의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몇몇 수출 기업만의 이야기지. 나머지 5분의 4가 지금 다 엔화 약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금리 인상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좀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네. 멋 모르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멋 모르고 미국에 갔다가 카드를 예전 좀 썼는데 네. 일본에 와가지고 명세서 보고 깜짝 난 놀라셨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뒤로 카드를 못 썼어요. 네. 해외 나가서 카드를 전혀 못 쓰다가 일본 카드를 못 쓰다가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저는 그냥 한국 카드 쓰고 한국에 있는 자산 가지고 하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 와가지고 하루에 3번 일본 카드를 쓴 게 지난 월요일 950원까지 갔길래 네, 네. 그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에 많이 여행 가시죠? 그쵸. 네, 일본 여행객 그렇게 많이 못 보시죠? 네, 네. 여행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끼리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와 우리 막 국제 거지 됐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 압력이 되죠. 왜냐하면은 개인들은 와 지금 막 그 경제 좋아지고 있어. 네. 기업들 실적 좋아져. 또 명목임금 막 상승하고 있어. 네.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일본도 한국보다는 그 비중이 높지만은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은 한 20% 25%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명목임금이 뭐 6% 올해 오른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은 또 자영업자도 있고 또 중소기업도 있고 있으니까 나는 임금이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와사다도 한참 안 올라다가 네. 이번에 조금 올린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금이 안 오른 쪽이에요. 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또 엔화가 너무 약해가지고 해외 나가면은 너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불만이고요. 이게 정적인 압력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하나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금리 인상하면 자기네한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일본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또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본 가게, 일본 개인. 네. 일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이 2,199조 엔이에요. 네. 역시 2경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채는 391조 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순자산이 1,800조 엔을 가지고 있는데 쓸 돈 이게 많네. 이게 GDP의 3배예요.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네. 일본 사람들은 연금, 현금, 예금 이쪽으로만 계속 가진 거예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 화랑되면서 주식도 많이 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소득이 없잖아요. 네.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축해 놓은 것들을 쓰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불안하니까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네. 계속 이 저축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으니까 이 가계 입장에서는 순자산이 1,800조 엔, GDP의 3배나 되니까 아까 그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의 260%, 네. 그럼 2.6. 그런데 그것은 제너럴 가버먼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잡은 것이고요. 네. 중앙 정부만 하면은 보통 한 2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순 금융자산은 GDP의 300%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거는 역시 손해예요. 그리고 또 한국은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본도 부동산 대출이 꽤 되고 네. 최근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이 많이 늘긴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으시듯이 순자산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볼 수 있듯이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그래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 그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훨씬 비중이 크니까 네. 금리가 낮으면 낮죠. 손해죠. 높은 게 낫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낮은 상황이면 사람들이 원래 돈을 더 쓰잖아요. 왜냐면 지금 저축해봐야 별로 뭐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원래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금리가 낮건 높건 간에 일단 안 쓰는군요. 그게 일본의 비극이죠. 일본의 저성장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 이제 경제학자들에게 그 뭐 인스퍼레이션을 준 것인데 고령화가 되면은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경제와는 또 다른 경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전혀 과거 교과서에 없던 정책이 탄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을 빌려가지고 쓰게 되죠. 그렇죠. 내가 벤츠를 사고 싶은데 금리가 높을 땐 못 사다가 금리 지금 이제 뭐 0%도 안 된대. 그러면 내 월급 가지고 어쩌지 되겠는데 네. 해가지고 하나 살 수 있는 것이고 네. 집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은 한번 자산이 대폭락을 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대폭락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없잖아요. 네. 금리가 낮다고 해서 굳이 금리가 낮으면은 일본도 가계 대출이 느는 거는 맞아요. 늘고 또 집도 더 많이 사긴 해요. 네. 하지만은 한국처럼 막 그 패닉 바잉, 와, 나 지금 집 안 사면은 못 벼락 산다. 거지 될 것 같아. 라든가 금리가 낮으면은 한국은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집을 많이 사시잖아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근데 일본은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느는 거는 맞지만은 해외처럼 그렇게 막 부동산을 사고 대출을 많이 받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정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지속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한국도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네, 경제학자들은 다 일본의 그 모습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부동산 올 때까지 온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런 얘기는 너무 이제 근데 위험하니까. 일본 도쿄 집값은 계계속 비싸죠? 네, 도심지 안 그래요? 네, 도쿄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네. 도쿄에서는 1991년에 부동산 버블은 91년에 깨졌는데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은 주구장창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도쿄의 집값이 한번 2006년부터 반등을 했고요. 네. 그때 일본 경기가 좋아서. 근데 리만 샥 때만 한번 내려갔다가 네. 2013년부터 뭐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양적 완화하면서 일본 경기 좀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뭐 코로나 오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부동산 붐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쿄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예외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 아니면 일본의 그냥 평범한 서민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강남, 한국의 뭐 마포, 한국의 강북 이런 지역이 일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쿄에도 그 지역들과 비교해도 어느 지역을 비교해도 한국이 더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저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기 전에 그 선거 이야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9월 말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 어쨌든 네.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거대 정당이니까 네. 자민당의 총재 자체가 이제 총리가 되고 그 인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처럼 이제 활동을 네.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그 후보군 유력 후보군으로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금리 정책과 관련된 경제 정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우선은 그냥 저는 뭐 경제학자니까 네. 그분들의 금리 정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네. 뭐 갑자기 이상한 후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네. 네. 그런데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말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왜냐하면은 금리 정책은 일본은행이 결정한다 하는 것이 뭐 그냥 원칙 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금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정치가 입장에서 너무 위험해요. 네. 거기에다가 이 금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했던 건 아베였어요. 아베가 총재가 되기 전부터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오면서 네. 일본 금리 양적 완화 해야 된다. 내가 총재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구로다 총재를 세운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총재가 되더라도 지금 그 총재 임기라는 것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은행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재의 어떤 평판이라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치가도 함부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에 있어서도 뭐 그 임금의 문제라든가 네. 네,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해서 경제 정책이 좀 급변하게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도 될 거예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단정적으로 말해주시니까 편하긴 하네요. 근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거는 그냥 일본 은행이 결정할 문제고 네, 네. 정치가 굳이 거기에 이렇게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네,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정치가들도 되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그 문제는 뭐 우리 크게 걱정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네. 자 오늘 일본 최근에 엔캐리 요걸로 이제 우린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적어도 엔캐리가 이 지금 사태의 핵심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보고 계시는 것 되게 같고. 재밌었던 게 일본에서는 야 미국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 이러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전 일본 세계에서 탓하고 야 있고. 일본 엔캐리 때문이잖아 이러고 있고 네. 그런 시각이다라는 네. 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언제 다시 일본 가십니까? 내일 갑니다. 내일이요? 내일 가십니까?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네. 약간 좀 걱정은 안 돼서 그렇지. 걱정되네요. 지진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네. 아마존에서 비상용품 주문하려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일본 조심히 다녀오시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오프닝 벨 라이브가 그렇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회복되지 않을까요? 회복될까요? 그래야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프닝 벨 라이브 힘차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도 10시부터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 시간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